서울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은 TJ그룹 본사 타워의 스카이라운지는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감도는 공기는 마치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라는 명목으로 개최된 이 성대한 연회는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한 그룹의 마지막 생존을 위한 처절한 구조 신호이자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셔츠를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불안한 시선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샴페인 잔을 만지작거리며 입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정재계의 거물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강민호에게 덕담을 건네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뒤에는 곧 무너질 제국을 바라보는 하이에나 같은 탐욕과 조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호 또한 모르지 않았습니다. TJ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었고 채권단은 당장이라도 본사 사옥을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미국 월가에서 전설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글로벌 투자그룹 헬리오스와의 투자 협약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옆에 서 있는 최유라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미모를 과시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 보였습니다. 최유라는 7년 전 민호의 가정을 파탄내고 안주인 자리를 차지한 이후 사치와 향락으로 TJ그룹의 재정을 갉아먹은 주범 중 한 명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에 꽂히는 것을 즐기며 민호의 팔짱을 더욱 세게 꼈는데 이는 민호에게 안도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유라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지금은 부부 금실이 좋은 척 연기라도 해야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에 억지로 표정을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연회장 곳곳에 배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TJ그룹의 찬란했던 과거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아무도 그 화면에 집중하지 않았고 오직 곧 도착할 헬리오스의 아시아 지부 대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헬리오스는 철저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투자 그룹으로 그들의 아시아 총괄 대표가 누구인지는 베일에 쌓여 있었으며 단지 막대한 자금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죽어가는 기업을 살리거나 혹은 완전히 해체하여 뼈와 살을 발라먹는 저승사자라는 소문만이 무성했습니다. 민호는 그 대표가 누구든 상관없이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서라도 자금을 받아내야만 했기에 초조한 마음으로 시계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웅장한 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양옆으로 도열했고 웅성거리던 소음이 일순간에 잦아들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맹수의 등장을 앞둔 숲속의 정막과도 같았습니다. 로비 입구에 정차한 롤스로이스 팬텀의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리자 먼저 날렵하고 세련된 검은색 스틸레토 힐이 붉은 카펫 위를 밟았고 이어서 우아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한 여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장식 하나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최고급 실크 소재가 그녀의 완벽한 실루엣을 따라 흐르며 오히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유라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 여성의 실루엣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었고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걸음걸이와 분위기가 그의 깊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뒤로는 헬리오스의 수행 비서들과 변호사들이 병풍처럼 따르며 그녀의 권위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조명이 그녀를 비추는 듯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신비로운 권력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시선을 집중했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호와 눈을 마주친 순간 민호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지만 민호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그 여자의 얼굴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시야를 가득 채우며 끔찍한 악몽처럼 다가왔습니다. 7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그가 내연 여인 유라와 함께 비참하게 내쫓았던 전처 한희수가 바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순종적이고 촌스러운 가정주부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차가울 정도로 매끄러운 피부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 그리고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귀족적인 아우라는 그녀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났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유라 역시 한희수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으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녀의 떨리는 손이 민호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7년 전 승리자라고 확신하며 짓밟았던 그 여자가 어떻게 감히 이런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토록 눈부시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수는 그들의 경악스러운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처럼 보였고 민호와 유라의 척추를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한희수는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강민호와 최유라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다가갔고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가 민호의 심장을 짓밟는 듯한 환청으로 들려왔습니다. 주변의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일어났지만 이수는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두 사람만을 응시하며 다가갔고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 대신 차가운 경멸과 계산된 이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헬리오스의 아시아 총괄 대표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과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감히 누구도 앞을 가로막을 수 없게 만들었고 경호원들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온 이수는 민호의 발밑에 떨어진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을 굽으로 지그시 밟으며 멈춰섰고 그제야 민호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쉰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이수는 그런 민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우아한 손동작으로 수행비서가 건네는 명함을 받아들었고 그 명함에는 헬리오스 아시아 총괄 대표 한희수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민호의 가슴 포켓에 꽂아주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7년 전의 울먹임이 아닌 절대적인 권력자의 확신에 찬 음성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호 회장님, 그리고 최유라 이사님, 이렇게 성대한 파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보니 이런 파티를 즐길 여유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이수의 말은 정중한 존댓말이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워 민호의 폐부를 찔렀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려 아무런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이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유라가 나서서 무언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이수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에게 닿자 마치 얼음물 세례를 받은 듯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는 두 사람의 반응을 흥미롭다는 듯 잠시 관찰하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연회장에 모인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향해 여유롭게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모습은 이미 이 공간의 주인이 바뀐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중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오늘 자신이 이 자리에 온 목적은 TJ그룹의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며 만약 경영진의 무능력이 확인된다면 헬리오스는 가차없이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영권을 인수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강민호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임으로 가득 찼고 기자들은 셔터를 눌러대며 이 극적인 장면을 담기에 바빴습니다. 민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테이블을 짚고 버티며 이수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따지려 했지만 이수는 이미 등을 돌려 다른 투자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무시는 민호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더 큰 모욕감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7년 전 버렸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목줄을 쥔 사육사가 되어 돌아왔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이수는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우아하게 호를 거닐며 7년 전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에게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는 태도로 인사를 건넸고 그들은 이수가 헬리오스의 대표라는 사실에 아부 섞인 미소를 지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최유라가 도끼를 품은 눈으로 이수에게 다가가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불안감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7년 전에 회사 돈 횡령해서 쫓겨난 도둑고양이 아니었어. 어디서 신분 세탁이라도 하고 온 모양인데. 그렇다고 그 천한 본성이 어디 가겠어. 유라의 도발은 계산되지 않은 감정적인 발악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순간 숨을 죽이며 이수의 반응을 살폈지만 이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유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는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유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이수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유라에게 한 걸음 다가갔고 유라는 이수의 기세에 눌려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수는 멈추지 않고 그녀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7년 전의 진실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내 사무실로 찾아와. 단, 그 전에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부터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이수의 속삭임은 오직 유라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았지만 그 내용은 유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유라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수는 다시 몸을 일으켜 민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고 민호는 이수의 눈빛에서 7년 전 비오는 날 밤 자신이 이수에게 던졌던 모진 말들과 폭력적인 행동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은 무능하고 매력도 없어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며 민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 업보가 되어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민호가 느끼는 공포와 후회를 즐기듯 그를 빤히 응시하다가 수행비서에게 손짓하여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게 했습니다. 이 파일은 헬리오스가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한 TJ그룹의 분식 회계 자료와 강민호 회장의 비자금 내역, 그리고 최유라의 법인 카드 유용 내역이 낱낱이 기록된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서였습니다. 이수는 그 파일을 민호의 가슴에 안겨주며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악마의 미소보다 더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헬리오스가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일 뿐이에요. 회장님, 내일 아침 이사회 전까지 충분한 해명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TJ 그룹의 간판이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일 테니까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고 그 무게가 마치 천근만근처럼 느껴져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수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연회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의 발소리가 군대의 행진처럼 질서정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멀어지는 이수의 뒷모습을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민호와 유라는 덩그러니 남겨져 패배감과 공포에 휩싸인 채 서로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이수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갑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을 기다려온 복수의 서막이 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설명할 수 없는 씁쓸함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7년 전 쫓겨나던 그 밤과 다를 바 없이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며 거리를 배회하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 화면에 떠있는 죽은 아이의 사진을 잠시 어루만졌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널 그렇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엄마를 짓밟았던 그들 모두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이수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이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가르며 그녀의 새로운 거처인 헬리오스 한국지사 오피스로 향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있을 이사회에서 강민호와 최유라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지에 대한 치밀한 계획들이 체스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고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승패는 이미 7년 전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던 그 순간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TJ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함께 숨막히는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강민호 회장은 상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잘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어 그가 겪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제 한희수가 건네준 파일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은 회사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 임원들조차 감히 그것을 들춰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을 보고했지만 그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절망적인 수치들의 나열일 뿐이었고 결론은 헬리오스의 자금 지원 없이는 이번 다뤄움조차 막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머릿속으로는 오직 한희수의 차가운 미소와 그녀가 던진 경고의 메시지만을 되뇌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어떻게 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월가의 거물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이 상황이 꿈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같은 시각 한희수는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헬리오스 코리아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녀의 왼쪽 가슴 어딘가가 욱신거려 왔는데 그것은 7년 전 그날 밤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한기와 절망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의 잿빛 하늘은 그녀를 7년 전의 기억 속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고 그녀는 거부할 수 없는 기억의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한번 그날의 고통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은 유난히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고 이수는 얇은 잠옷 바람으로 강민호의 대저택 정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그녀의 품에는 열이 펄펄 끓는 3살 배기 아들 지우가 안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조작된 증거를 들이밀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고, 유라는 그 옆에서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이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매달렸지만 민호는 차갑게 외면하며 대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철문이 닫히는 굉음은 이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수는 아픈 아이를 안고 빗속을 헤매며 갈 곳을 찾았지만 지갑도 핸드폰도 없이 쫓겨난 그녀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고, 세상은 비참하게 버려진 모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그녀는 친정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민호가 이미 손을 써놓은 탓에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쓴 그녀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기만 했습니다. 지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이를 보며 이수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스로 도착한 응급실에서조차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접수가 지연되는 동안 지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고개를 저었는데, 그 순간 이수가 느꼈던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지우는 차가운 병원 침대 위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오열하던 이수의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아이를 화장터로 보내며 이수는 피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무력함과 민호에 대한 증오가 뼈에 사무치도록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이수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몇 번이나 몸을 던지려 했지만 그때마다 죽은 지우의 얼굴과 자신을 짓밟으며 웃던 민호와 유라의 얼굴이 떠올라 차마 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음 대신 복수를 선택했고, 바닥까지 떨어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미국행 화물선에 몸을 실었으며 그곳에서 짐승처럼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식당 접시 닦기부터 청소부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그녀는 밤새워 금융과 경제를 공부했고, 월가의 작은 투자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미친 듯한 집념으로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웠는데, 그녀의 과감하고 냉철한 판단력은 곧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수익률만을 쫓는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은 얼음 마녀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고, 오직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힘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했을 때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복수를 실현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수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열기를 식히며 과거의 기억을 떨쳐냈고,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와 TJ그룹 경영진과의 미팅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고, 이수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냉혈한의 가면을 다시 썼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지우의 작은 신발을 잠시 바라본 뒤 결연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섰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장군의 그것처럼 묵직하고 단호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TJ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수는 태블릿 PC를 통해 민호가 오늘 아침 급하게 자산을 매각하려 시도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는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엿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었지만 이수는 그에게 숨쉴 구멍조차 남겨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한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굳어있는 민호와 임원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만 한 뒤 상석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분위기를 압도하며 회의를 주도하기 시작한 이수는 TJ그룹의 방만한 경영과 불투명한 자금 흐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그들이 숨기려 했던 치부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임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수는 날카로운 논리와 구체적인 데이터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청문회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민호는 자존심이 상해 얼굴이 붉어졌지만 헬리오스의 자금이 없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굴욕감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이수는 마지막으로 헬리오스가 제시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강민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헬리오스가 경영 전반을 감시하겠다는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소.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해도 경영권까지 내놓으라니. 이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7년 전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는 없는 거요. 민호의 입에서 부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이수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를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부라니요. 회장님, 우리는 7년 전에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깨끗하게 끝난 사이 아닙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사적인 감정을 들먹이는 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죠. 이수는 한 걸음 다가가 민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주는 척하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는데 그 말은 민호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7년 전 나에게 했던 짓을 기억한다면 감히 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는 없을 텐데요. 내 아들 지우가 죽어가던 그 밤, 당신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수의 입에서 지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지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책임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는데 이수가 그것을 정면으로 끄집어내자 죄책감보다는 공포가 먼저 그를 덮쳤습니다. 이수는 주저앉은 민호를 내려다보며 계약서에 서명할 시간을 오늘 저녁까지 주겠다고 통보하고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에도 회의실에는 냉기가 가시지 않았고 임원들은 강 회장과 한 대표 사이에 심상치 않은 과거가 있음을 직감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 뒷골목에 위치한 은밀한 고급 바의 룸 안에서는 최유라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줄담배를 피워대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 연회장에서 한희수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큰 공포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잠시 후 룸의 문이 열리며 비열한 인상을 가진 연예부 기자 박 실장이 들어왔고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지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일을 서두를 것을 재촉했습니다. 박 실장은 봉투 속의 현금 다발을 확인하고는 입가에 야비한 미소를 지으며 유라가 건네준 USB 메모리를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는 7년 전 한희수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조작된 증거 자료와 왜곡된 제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라는 이 자료가 터지면 헬리오스 본사에서도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아시아 대표를 그대로 둘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이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려는 어리석은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한희수가 아무리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 해도
과거의 오명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대중들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스캔들에 더 열광한다는 사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은 헬리오스 아시아 총괄 대표 한희수의 과거 횡령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가 되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통 그녀의 이름으로 채워졌습니다. 기사 내용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한희수가 과거 남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고 돈을 들고 도망친 파렴치한 여자로 묘사되어 있었고, 댓글창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악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집무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쾌재를 불렀는데, 그는 유라의 얕은 수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며 헬리오스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착각했습니다. TJ그룹의 홍보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한희수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준비를 서둘렀고, 주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언론 플레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민호는 이제 한희수가 제 발로 찾아와 해명하고 읍소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는데, 그는 자신이 파놓은 무덤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 시각, 정작 당사자인 한희수는 헬리오스 집무실에서 평온한 표정으로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마치 모든 소란이 남의 일인 양 무심해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와 당장 반박 기사를 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수는 고개를 저으며 조금 더 기다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분노가 정점에 달하고 강민호와 최유라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사냥감이 덧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인내심과도 같았습니다. 이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7년 전 최유라가 회계 장부를 조작하도록 사주한 녹취록과 당시 격리 부장이 남긴 양심 선언 영상이 담긴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헬리오스 본사에까지 항해 메일이 빗발치기 시작했고, TJ그룹 주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반등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판단한 최유라는 방송사 인터뷰를 자청하여 카메라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7년 전 자신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한희수가 얼마나 악독했는지를 연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증스러운 연기는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이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인터뷰 종료 시간에 맞춰 비서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수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헬리오스 법무팀과 홍보팀은 미리 준비해둔 반박 자료와 증거 영상들을 주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마치 폭격과도 같았습니다. 진실은 7년 전 횡령 사건의 진범이 최유라였으며, 그녀가 강민호의 묵인아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명품 쇼핑과 도박에 탕진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유라가 격리 부장에게 돈을 건네며 한희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라고 협박하는 육성이 생생하게 흘러나오자 여론은 순식간에 180도로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고, 네티즌들은 최유라와 강민호의 파렴치한 행각에 분노하며 TJ그룹 불매 운동을 선언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세는 아침의 비난 여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세였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나오던 최유라는 스마트폰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악녀, 꽃뱀, 횡령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로비에는 이미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들은 달려들어 유라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강민호 역시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쥐고 있던 컵을 집어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는 유라의 어설픈 언론 플레이가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자신들까지 파멸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주요 주주들과 채권단은 전화를 걸어 당장 해명하라며 고함을 질러댔는데 민호는 걸려오는 전화들을 무시하고 유라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회사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배를 탄 동지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수가 의도했던 내부 분열은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유라가 회사에 도착해 회장실로 들어오자마자 강민호는 그녀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고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는데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씩씩거리며 유라에게 네가 일을 망쳤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유라 역시 지지 않고 당신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악을 쓰고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고함 소리는 방음벽을 뚫고 비서실까지 새어나왔고 직원들은 회장이 미쳤다며 수군거렸는데 이 모든 상황은 이미 무너져가는 TJ그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와인 잔을 기울였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는 냉소적인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와 최유라가 서로를 물어뜯는 꼴을 보며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추악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가질 필요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여론은 완벽하게 이수의 편으로 돌아섰고 TJ그룹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으니 헬리오스가 기업 사냥에 나서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 셈이었습니다. 이수는 인터폰을 눌러 투자 전략팀을 소집했고 지금 당장 바닥을 치고 있는 TJ그룹의 주식을 전량 매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탈취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복수는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왕국을 빼앗아 그들을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유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동안 이수의 자본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TJ그룹의 지분을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겨졌는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짚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는 7년 전 그 비오는 밤 자신이 내쫓았던 한이수의 눈빛을 떠올렸는데 그때는 그것이 패배자의 눈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심판하겠다는 저주 섞인 맹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유라와 자신의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역겨운 가식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최유라는 호텔 방에 숨어 덜덜 떨며 인터넷 댓글들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듯한 맹렬한 비난의 공포를 느끼며 신경한 정제를 입안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살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이 가진 비자금 장부와 비밀 자료들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서 생존 본능에 의한 도끼로 바뀌었고 그녀는 민호를 배신해서라도 자신만은 살아남아야겠다는 이기적인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7년 전 지우와 함께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폐허가 된 그곳은 그녀의 마음속 풍경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잠시 세우고 폐허가 된 놀이터를 바라보며 지우가 그네를 타며
웃던 모습을 환영처럼 보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지우의 영전에 바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견고한 성을 쌓겠다고 다짐하며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TJ그룹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는데 안건은 현 경영진의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에 관한 건이었고 제안자는 최대 주주로 등극한 헬리오스 아시아 대표 한희수였습니다. 이 소식은 증권가를 강타했고 강민호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여 주저앉았는데 이제 그는 방어할 틈도 없이 최후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치명적인 칼을 뽑아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칼을 휘둘러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요정종동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별실에서는 TJ그룹의 창업 공신이자 강민호 회장에 의해 강제로 퇴임당했던 원로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호기심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희수는 단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고 과거에 수줍음 많던 며느리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철저하게 분석된 데이터와 TJ그룹의 회생 플랜이 담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고 원로들은 그녀의 준비성에 내심 감탄하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강민호 체제하에서 망가진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그리고 원로들이 피땀 흘려 일군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강민호가 헐값에 매각하려던 알짜배기 계열사들을 지켜내고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원로들의 가장 아픈 곳인 애사심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헬리오스라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원로들도 이수의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 앞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강민호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그들을 이수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김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며 이수를 바라보았는데 그는 과거 이수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그녀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수가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사업가 대 사업가로서 묻겠다며 정말로 TJ그룹을 살릴 자신이 있는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 전무를 응시하며 자신에게 TJ그룹은 단순한 투자처가 아니라 제 아들이 묻혀있는 땅이자 제 청춘이 서려있는 곳이기에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에 김 전무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이를 기점으로 다른 원로들도 하나둘씩 이수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수는 기존에 확보한 지분에 우호 지분까지 더해 강민호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게 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회합이 끝나고 밖으로 나온 이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강민호의 손발을 묶었으니 목을 조일 차례라고 생각하며 수행비서에게 다음 단계인 채권단 압박 작전을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호 회장의 집무실은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와 협력 업체들의 결제 대금 요청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비서실 직원들은 도망치듯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술에 쩐 채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그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고 있었지만 취하기는커녕 정신은 점점 더 또렷해지며 공포감만 증폭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거래 은행장이 전화를 걸어와 만기가 도래한 어음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이는 사실상
TJ그룹의 부도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라 들어온 최유라에게 화풀이를 시작했는데 그는 모든 것이 네가 사치를 부리고 횡령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유라를 몰아세웠습니다. 유라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당신이 묵인하고 즐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며 악을 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민호는 유라가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지만 유라는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하여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민호는 손을 들어 유라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유라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민호를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애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증오와 살이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며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며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집무실을 나가버렸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호를 배신하고 검찰에 자수하여 형량을 거래하려는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민호는 찢어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머리를 감싸 쥐었고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고립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TJ그룹의 채권단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채권단 대표 자격으로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한희수였습니다. 그녀는 밤새 헬리오스의 자금력을 동원해 TJ그룹의 주요 부채를 모두 사들여 최대 채권자가 되어 있었고 이제 민호의 생사여탈권은 완전히 그녀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선 민호는 상석에 앉아있는 이수를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 이수는 그런 그를 보며 잔인할 정도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수는 냉정한 어조로 즉시 채무 상환을 요구하며 만약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강민호의 개인 자산과 경영권 포기 각서를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민호는 사색이 되어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수는 비즈니스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옆에 있던 변호사들이 압류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이수에게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의 눈빛은 7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수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여 다른 사람들을 내보냈고 텅 빈 회의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이수의 다리를 붙잡으며 내가 잘못했다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수는 더러운 것을 만지듯 다리를 빼내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수는 당신이 7년 전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뿐이라며 꿇은 무릎이 너무 가볍다고 조소했고 민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지우 이야기를 꺼내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지만 그것은 이수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수는 책상을 내리치며 내 입에서 지우 이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며 소리쳤고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스스로 물러나고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라고 경고했지만 민호는 감옥에 가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최유라가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검찰에 제출하려던 USB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이수와 민호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묘한 질투심과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유라는 이수에게 거래를 제안하며 내가 강민호의 비리를 모두 넘길 테니 내 횡령건은 눈 감아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했습니다. 민호는 유라의 배신에 경악하며 달려들려 했지만 이수의 경호원들이 그를 제지했고 이수는 흥미롭다는 듯 유라의 제안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유라에게 그 증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며 USB를 건네받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유라의 제안은
사실상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두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짐짓 고민하는 척하며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고 서로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물어뜯는 추악한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유라는 민호가 7년 전 이수를 내쫓을 때 조작했던 증거들도 자신이 다 가지고 있다며 민호를 협박했고, 민호는 유라가 과거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수는 그만하면 되었다는 듯 손을 들어 두 사람의 싸움을 중단시켰고 둘 다 구역질이 나니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두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끌려나가는 민호와 유라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직원들은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복수가 진행될수록 통쾌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지우의 사진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지우를 보러 가겠다고 약속했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이수의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검찰청 특수부 검사였는데 그는 이수가 제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민호와 최유라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과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은 뒤 이제 법의 심판대 위에 그들을 세울 준비가 모두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쫓겨난 민호와 유라는 각자의 차를 타고 흩어졌는데 민호는 갈 곳이 없어 한강 둔치에 차를 세우고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나가듯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허무함에 빠져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렸지만 떠오르는 것은 오직 이수에게 매달리는 것뿐이었고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라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지만 이미 기울어진 배에 승선하려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그녀의 사건 수임을 거절하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길거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볼 뿐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7년 전 비 오는 날 이수가 겪었을 그 막막함이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과 같을까 생각했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은 이수와 다르다고 부정했습니다. 이수는 민호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작을 부리려는 그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여 비서에게 답장을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소는 7년 전 그가 프로포즈했던 그 레스토랑, 시간은 내일 저녁 7시. 이수는 그곳에서 그들의 질긴 악연을 끝내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작별을 고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TJ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헬리오스의 인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무능한 오너 일가가 물러나고 유능한 전문 경영인인 한희수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민호와 유라의 인망은 바닥을 쳤고 직원들은 월급이 밀리지 않고 회사가 정상화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이러한 내부 분위기를 보고받고 안도하며 내일 있을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에서는 누군가는 승리의 축배를 들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파멸의 쓴잔을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녀가 선택한 것은 피처럼 붉은 드레스가 아니라 장례식에 어울릴 법한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죄인들을 단죄하는 심판자의 예복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클라우드9은 연인들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오늘 밤 1번 테이블에 감도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강민호는 7년 전 한희수에게 프러포즈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수십 번 연습했던 표정을 지어 보이며 최대한 불쌍하고 후회하는 남자의 모습을 연출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와인을 따르려 하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거부했는데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이수의 마음을 돌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약속 시간인 7시 정각이 되자 레스토랑 입구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고 민호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희수는 7년 전 프러포즈를 받았던 날 입었던 순백의 원피스가 아닌 장례식에나 어울릴 법한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주변만 온도가 몇 도는 낮아진 듯한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준비했던 인사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는데 이수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으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과 근육이 떨려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수야 와줘서 고마워. 정말 보고 싶었어. 이곳 기억나 우리가 처음 미래를 약속했던 곳이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을 가리키며 억지로 옛 추억을 소환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뉴판을 덮으며 메뉴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밥 먹으러 온 거 아니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죠라고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민호는 무안해진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민호는 이수의 냉랭한 반응에도 굴하지 않고 준비해둔 시나리오를 시작했는데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유라, 그 여자한테 잠시 홀렸던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 진정한 주인은 언제나 너였어. 지난 7년 동안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말은 거짓으로 점철된 변명에 불과했지만 민호는 자신이 내뱉는 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이수는 그런 민호를 바라보며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보는 것 같아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이수는 민호의 연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들어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잊은 적이 없다고요. 내 아들 지우가 죽던 날 밤 당신은 유라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이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고 민호는 전곡을 찔린 듯 움찔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7년 전 그날 밤의 날씨와 공기 그리고 민호가 내뱉었던 저주 같은 말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수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헬리오스가 제안하는 마지막 합의안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간단해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니까요. 이수의 말에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민호가 가진 TJ그룹 지분 전량을 포기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조건으로 형사 고발을 취하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수는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히 5%의 지분을 남겨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
단 조건이 하나 붙죠. 민호의 눈이 번쩍 뜨였는데 5%의 지분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최유라가 저지른 모든 횡령과 비리 증거를 내게 넘기고 법정에서 그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세요. 그녀를 당신 손으로 감옥에 보내란 말입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그 망설임은 도덕적인 고뇌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유라와 함께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유라를 제물로 바치고 자신만이라도 살아남을 것인가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유라는 지난 7년간 자신의 곁을 지킨 연인이자 공범이었지만 민호에게 있어 자신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수는 민호의 눈동자에서 흔들리는 욕망을 읽어내고 속으로 차가운 비소를 흘렸는데 그녀는 민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할게. 유라,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망친 주범이야.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그녀가 독단적으로 벌인 일들이 많아 증거는 내 개인 금고에 다 있어. 민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유라를 배신하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랑했던 여자를 가차없이 팔아넘겼습니다. 이수는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민호의 자백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살기를 찾았다는 안도감에 들떠 묻지도 않은 유라의 비밀들까지 술술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는 민호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7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사실은 껍데기뿐인 괴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남은 미련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내일 아침까지 증거 자료를 자신의 사무실로 보내라고 지시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이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수는 더러운 벌레를 피하듯 몸을 피하며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거래일 뿐 용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유라를 처리하면 그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테니까요. 이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빠져나왔고 민호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라를 배신했다는 사실보다는 5%의 지분을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웨이터를 불러 독한 위스키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주차장에 세워진 이수의 차 안에서 그녀는 방금 녹음한 파일을 재생해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민호가 증명해 보인 셈이었습니다. 이수는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자는 다름 아닌 최유라였습니다. 유라는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경계하며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한이수라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수는 아무 말 없이 방금 녹음한 민호의 목소리를 재생해 주었고 유라는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민호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라, 그 여자가 주범이야. 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민호의 생생한 목소리는 유라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잘 들었지? 이게 네가 목숨 걸고 사랑했던 남자의 실체야. 내일 아침까지 그가 널 검찰에 넘길 증거를 가져올 거야. 넌 어떻게 할래? 앉아서 당할래? 아니면 먼저 칠래? 이수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지만 그 내용은 잔혹하기 그지없었고 유라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수는 유라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겠다며 민호의 비자금 장부를 가지고 오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이수가 파놓은 이중 덫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달려들 것이 뻔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이수는 차창을 내리고 밤바람을 맞으며 뜨거워진 머리를 식혔는데
그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철저하게 파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운전기사에게 집이 아닌 한강변으로 가자고 지시했고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선 이수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7년 전 죽으려 했던 그날을 떠올렸는데 그때의 강물은 무섭고 차가웠지만 지금은 그녀의 슬픔을 묵묵히 받아주는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붙잡고 지우야, 엄마가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속삭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지우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내일 있을 대망의 주주총회를 위해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TJ그룹 본사 앞은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려는 주주들과 시위대가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강민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충혈된 눈으로 회사에 도착했고 그의 손에는 유라의 비리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가방이 자신을 살려줄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로비에 들어섰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서는 최유라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민호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품에도 무언가 중요한 서류가 안겨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이미 헬리오스 측 사람들과 소액 주주들로 가득 차 있었고 단상 중앙에는 한희수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주들의 야유를 받으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고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문이 열리고 한희수가 입장했는데 그녀는 어제와는 또 다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헬리오스의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이 따르고 있었고 장례는 순식간에 정숙해졌습니다. 이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오늘이 TJ그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현 경영진의 무능과 부패를 낱낱이 고발했고 화면에는 민호와 유라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구체적인 내역들이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고 민호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수는 이어서 민호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어제 녹음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는데 장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내연녀까지 팔아넘기려는 저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따르던 회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회사의 운명을 계속 맡기시겠습니까? 이수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곳곳에서 강민호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조작이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진 뒤였고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리며 최유라가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강민호가 다 시킨 짓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유라는 민호의 비자금 장부를 흔들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고 민호는 유라를 막기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단상 위에서 서로 서류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였고 이 추태는 고스란히 생중계되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J그룹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한 발 물러서서 이 난장판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완벽한 자멸의 그림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수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정숙을 요청한 뒤 이제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현 경영진의 회의만이 통과되었고 강민호와 최유라는 그 자리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환호했고 이수는 담담하게 그들의 박수를 받으며 승리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주주총회장에 남은 이수는 의자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고 아직 그들에게 받아내야 할 죗값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그들은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수가 그들에게 내리는 진정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수는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를 정상화하고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그녀는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으며 그녀의 뒤로 TJ그룹의 로고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지만 회의장 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오히려 더 팽팽해졌고 그 누구도 섣불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서로를 물어뜯을 듯 싸우다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된 강민호와 최유라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겨진 옷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오너 일가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추레했으며 주변에서 쏟아지는 주주들의 싸늘한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그들을 더욱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멍한 눈으로 바닥을 응시하다가 문득 현실을 자각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는데 그는 아직도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착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주주들을 향해 소리쳤는데 이 모든 게 음모이고 조작이라며 자신은 결코 물러날 수 없다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한이수를 노려보며 네가 꾸민 짓이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고 무사할 줄 아느냐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수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싸늘한 미소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수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며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짓과 함께 대형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TJ그룹의 비자금 창고 CCTV 영상과 강민호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노조를 탄압하고 하청업체를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고 주주들은 야유를 보내며 물병과 쓰레기를 단상 위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동안 쌓여왔던 불신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영상 속의 강민호는 악마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웃으며 돈다발을 챙기고 있었고 최유라는 그 옆에서 뇌물 리스트를 작성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날짜가 바로 7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 한이수가 쫓겨나고 지우가 죽어가던 그 시점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저 더러운 돈으로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제 아이는 병원비가 없어 차가운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수의 고백은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분노했던 주주들의 눈시울조차 붉어지게 만들었으며 강민호와 최유라는 사색이 되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리며 짙은 남색 점퍼를 입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질서 정연하게 단상을 향해 진입했고
그들의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검사가 체포 영장을 높이 쳐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경찰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퇴로는 차단된 상태였고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강민호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검사는 단상 위로 올라와 강민호와 최유라 앞에 섰고 또렷하고 엄중한 목소리로 피의자 강민호 최유라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배임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강민호는 내 변호사를 부르라며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고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는 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민호의 눈동자는 절망으로 흔들렸고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구속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최유라 역시 울부짖으며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지만 여경들에 의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졌고 그녀의 손목에도 예외 없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수는 그 광경을 단상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고 마치 오래된 숙제를 끝낸 듯한 허탈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수갑을 찬 강민호가 끌려가며 이수 쪽을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원망과 후회 그리고 살려달라는 비굴한 애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받아오. 우리 지우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민호가 지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이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고 그녀는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장내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고 고개가 돌아간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이수를 바라보았는데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수는 민호의 멱살을 잡고 귓가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내 아들 이름 올리지 마. 너는 아빠도 아니야. 넌 그저 돈에 미친 괴물일 뿐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봐. 이수의 저주 같은 말에 민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수사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갔고 그의 처참한 모습은 카메라 기자들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최유라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하며 이건 다 한이수의 함정이야. 나는 억울해 강민호가 다 시킨 거라고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녀의 화려했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을 연행하여 회의장을 빠져나가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주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며 환호했고 직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는 TJ 그룹이 긴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는 떨리는 손을 맞잡고 주주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TJ 그룹을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업으로 다시 세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의 짧지만 진정성 있는 연설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TJ 그룹의 새로운 오너이자 구원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이수는 텅 빈 단상에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참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해냈어. 저 나쁜 사람들 벌받게 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이수는 허공을 향해 속삭이며 오열했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것은 아니었기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며 위로했고 이수는 눈물을 닦고 다시 냉철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끝났고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그녀는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 강민호와 최유라의 여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었지만 이수는 정면 돌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획기적인 쇄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력에 임원들은 혀를 내둘렀고 TJ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강민호와 최유라는 독방에 수감되어 낯선 환경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자신이 누리던 모든 부귀 영화가 꿈처럼 사라졌음을 실감하며 벽에 머리를 냈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최유라 역시 화장기 없는 얼굴로 죄수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칠 것 같은 불안감을 느꼈고 변호사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길고 긴 법정 싸움과 차가운 감옥 생활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은 TJ그룹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재벌가의 비리와 권선징악의 결말을 집중 조명했고 한이수는 정의의 사도로 떠오르며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수는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오직 회사 경영에만 몰두했는데 그녀는 인기가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이 일했던 말단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TJ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고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이수는 로비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를 보게 되었는데 그림 속의 자신은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내면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아 지우의 납골당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녀가 유일하게 가면을 벗고 쉴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한 이수는 지우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사진 속의 아이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어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훌륭하게 키워서 너처럼 아픈 아이들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재단을 만들 거야. 그게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이수는 아이와 약속하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고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승화였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이제는 사랑과 나눔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했고 그것만이 자신과 지우를 구원하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는 출근하자마자 사회공헌팀을 신설하고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지시했는데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경영인이라며 칭송했고 강민호의 더러운 이미지는 한이수의 선행으로 인해 빠르게 잊혀져 갔습니다. 이수는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는데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차갑고 삭막하지 않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희망의 도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구치소에 있는 강민호와의 면회였습니다. 강민호는 연일 면회를 신청하며 이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애원했고 이수는 그와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치소 접견실의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는데 강민호는 수척해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 지분 포기 각서 지금이라도 쓸게.
강민호의 비굴한 태도에 이수는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그는 끝까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이수는 인터폰을 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요? 당신의 지분은 이미 채권단에 의해 압류되어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당신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수의 냉정한 지적에 강민호는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이수는 그런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끝입니다.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고 강민호는 유리벽을 두드리며 오열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이수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는데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그녀에게는 새로운 미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스케줄을 확인하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이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벌가 비리 스캔들이라 불리는 강민호와 최유라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흐려 있었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법원 앞의 깃발들을 거세게 흔들고 있어 마치 폭풍 전야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듯 했습니다. 법원 로비에는 수백 개의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잡고 현장 분위기를 생중계하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는데 모두가 정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한희수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법원 계단을 올랐는데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담담해 보여 오히려 주변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 내부는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의 입정을 알리는 경위의 목소리와 함께 판사들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고 곧이어 수의를 입은 강민호와 최유라가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청석을 쳐다보지도 못했고 최유라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어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재판장이 무거운 입을 열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판사의 건조하고 엄격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는 기업의 오너로서 투명 경영의 의무를 저버리고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에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고 강민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특히 7년 전 아픈 아이를 방치하고 조강지처를 내쫓은 비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는 법정 전체가 그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어 최유라에 대한 판결 이유가 낭독되었는데 재판부는 그녀가 단순히 강민호의 지시에 따른 종범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횡령을 기획하고 실행한 주범 중 한 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타인을 무고하고 언론을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최유라는 판사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몸을 부르르 떨며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형량이 무거워질까봐 흘리는 공포의 눈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잘못했다며 손을 비비며 읍소하려 했지만 교도관들이 그녀를 제지하여 자리에 앉혔고 그녀의 발악은 법정의 엄숙함을 해칠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마침내 주문을 낭독했는데 그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최유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판결이 내려지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이어 터져나오는 환호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중형이 선고되자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신음 같은 절망적인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판사님 너무합니다. 20년이라니요.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라며 울부짖었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최유라는 15년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으며 옆에 있던 교도관이 겨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지만 그녀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꽃다운 청춘이 감옥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시들어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러댔고 그 소리는 법정 밖 복도까지 울려 퍼질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이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끝났고 지우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생각에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민호와 최유라가 다시 구치소로 호송되기 위해 법정을 나서는데 강민호는 이수 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수는 그를 외면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에게 줄 시선조차 아깝다는 듯 이수는 당당하게 등을 돌려 법정을 빠져나갔고 강민호는 그런 이수의 뒷모습을 보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이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취재진과 TJ그룹의 임직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수를 향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수는 그들 앞에서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하고는 준비된 차에 올라 회사로 향했는데 이제 그녀에게는 무너진 회사를 다시 세워야 하는 더 큰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TJ그룹 본사로 돌아온 이수는 곧바로 대회의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강민호 체제하에서 부역하며 회사를 병들게 했던 임원들이 줄지어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이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수는 상석에 앉아 그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일별하며 천천히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는데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회의실을 가득 메우며 공포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능력과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살생부를 작성해 두었고 이제 그 칼을 휘두를 시간이었습니다. 이수는 가장 먼저 강민호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던 재무 담당 이사를 호명하며 그에게 해고 통지서를 날렸는데 그는 억울하다며 항변하려 했지만 이수가 내민 증거 자료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수는 이어서 인사청탁을 받고 무능한 직원들을 채용했던 인사본부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던 구매 담당 상무를 차례로 해임했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이수는 당신들이 누렸던 부당한 권력은 오늘부로 끝이라며 냉정하게 그들을 회의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을 수 없다는 그녀의 확고한 신념 앞에서는 그 어떤 읍소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숙청 작업이 끝나고 회의실에 남은 것은 실력은 있으나
강민호에게 밉보여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직원들과 새롭게 영입된 헬리오스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이수는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우리가 힘을 합쳐 TJ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보자고 독려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리더십에 감동한 직원들은 기립 박수로 화답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공포에서 희망으로 급격하게 반전되었습니다. 이수는 그들의 눈에서 잃어버렸던 열정과 자부심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며 자신이 가는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수는 회장실로 올라가 강민호가 사용하던 집기들을 모두 드러내고 사무실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금장 장식들과 값비싼 수입 가구들이 치워지고 그 자리는 실용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의 가구들로 채워졌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강민호의 초상화가 내려지고 그 자리에 넓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는데 이는 TJ그룹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새롭게 단장된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제야 비로소 이곳이 자신의 공간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수는 책상 위에 지우의 사진과 가족 사진 대신 자신이 헬리오스에서 처음 받았던 사원증과 낡은 계산기를 올려놓았는데 이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7년 전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직원들의 명단을 가져오게 했고 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감격의 울음소리와 감사 인사를 들으며 이수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CEO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진정한 리더가 되고자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이수의 사무실도 은은한 조명으로 채워졌는데 그녀는 퇴근하지 않고 서류 더미에 파묻혀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TJ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고 새로운 신사업 계획을 검토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는 생기와 열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김 전무가 들어와 야식을 건네며 회장님 건강도 챙기셔야죠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수는 웃으며 김 전무님 덕분에 든든하다며 감사를 표했고 두 사람은 늦은 밤까지 회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는 TJ그룹의 대대적인 혁신과 한이수의 파격적인 경영 행보를 연일 대서특필했고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한이수의 경영 능력을 신뢰하며 앞다투어 투자를 제의해왔고 TJ그룹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는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경영을 펼쳤는데 그녀가 공장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SNS를 통해 퍼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그 편지는 강민호가 수감된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반성문이 들어 있었는데 강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수와 지우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수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다 읽은 편지를 조용히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원할 때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강요하거나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창가로 다가가 파쇄된 종이 조각들이 쓰레기통에 쌓이는 것을 보며 강민호와의 악연도 저렇게 산산조각이 났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강민호라는 존재는 티끌만큼의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았는데
7년 전 비 오는 밤에 보았던 흐릿한 달이 아니라 밝고 선명하게 빛나는 보름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달을 보며 지우야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너도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렴이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 날 아침 TJ그룹 본사 로비에서는 새로운 CI 선포식이 열렸는데 이수는 전 직원들 앞에서 회사의 새로운 이름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더 라이즈, 더로 정해졌는데 이는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와 함께 더 높이 비상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수가 단상 위에서 새로운 로고가 새겨진 깃발을 힘차게 흔들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풍선을 날려보냈고 로비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수는 흩날리는 꽃가루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그녀가 7년 만에 되찾은 진정한 행복의 표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수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는데 문득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쫓겨나던 날 챙겨 나왔던 유일한 물건으로 그 안에는 지우의 육아 일기와 가계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는 다이어리를 펼쳐 지우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의 기록을 읽으며 추억에 잠겼는데 그때의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에 품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비서실장을 불러 소아암 재단 설립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장학재단 설립 계획도 서두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신념은 더 라이즈 그룹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먼 훗날까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남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한이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힘차게 밖으로 나갔는데 복도 끝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희망의 행진곡처럼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온 서울의 거리는 화사한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여의도 한복판에 우뚝 솟은 더라이즈 그룹의 본사 사옥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이수가 이끄는 더 라이즈 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혁신적인 신사업 발굴을 통해 과거 TJ그룹의 부패한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재계 서열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로비에는 활기가 넘치는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주의 대신 인류 기업에 다닌다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이는 한이수가 만들어낸 가장 큰 성과이자 변화였습니다. 이수는 아침 출근길에 직원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었고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로비의 공기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은 한이수가 사제를 출연하여 설립한 소아암 전문 치료센터인 지우 어린이 병원의 개원 1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그녀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에서 검은색 정장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원피스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는데 그 모습은 냉철한 기업가라기보다는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이수는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고 7년 전 돈이 없어 병원 문턱에서 좌절해야 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슬픔은 더 이상 그녀를 갉아먹는 독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픈 아이들을 품어 안으려는 거대한 사랑의 원동력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념식 단상에 오른 이수는 축사 대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은 짜여진 각본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기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단 한 명의 아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막대한 추가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병원 정원을 거닐던 이수는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뒷모습이 죽은 지우와 너무나 닮아 있어 순간 심장이 뱉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그녀는 안도와 아쉬움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한편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된 강민호는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어 불과 1년 사이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고 탁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 햇살을 바라보며 바깥 세상의 활기찬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그에게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는 뼈저린 후회와 고독감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이수와 지우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지만 손을 뻗으면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고 꿈에서 깨어나면 차가운 시멘트 벽만이 그를 비웃듯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매 순간 실감하며 남은 19년의 형기를 지옥처럼 견뎌야만 했습니다. 옆 동이 여자 수용소에 있는 최유라 역시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녀는 수감 동료들과의 불화로 인해 독방에 격리된 채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가끔씩 발작적인 비명을 지르며 자신이 아직도 TJ 그룹의 사모님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 하나 없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그녀의 화려했던 미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그녀의 인생은 파멸이라는 종착역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교도관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찾고 권력무상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그녀의 몰락을 씁쓸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회사로 복귀한 이수는 글로벌 경제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기자는 그녀에게 짧은 기간 동안 기적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는데 저를 키운 것은 파라리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탄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멋진 말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였기에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으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전처나 복수의 화신으로 불리지 않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혁신적인 리더이자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이수는 비서실장으로부터 해외 사업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더 라이즈 그룹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채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전략 요충지들을 체크하며 헬리오스 시절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야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다른 점은 그 야망이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건전한 목표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회의를 주재하며 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이수는 구내식당으로 내려가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는데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셀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수는 직원들의 사소한 고충까지 귀담아 듣고
즉석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소통 경영은 사내 분위기를 가족처럼 끈끈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이수는 사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야근하는 직원들의 아이들을 살펴보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지우에게 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이수는 수행원들을 물리고 홀로 사옥의 가장 높은 곳인 루프탑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게 했고 발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불빛들은 마치 그녀의 발밑에 엎드린 별들의 바다처럼 보였습니다. 7년 전 쫓겨나던 비오는 밤, 그녀는 이 도시의 어디에도 자신이 발붙일 곳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지만 지금 그녀는 이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중 하나가 되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간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승리의 공기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정복감이나 우월감이 아니었고 폭풍우를 뚫고 살아남은 항해사가 느끼는 안도감과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에게 말을 걸듯 속삭였습니다. 이수야 고생했어. 정말 잘 견뎌냈어.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돼. 네가 흘린 눈물만큼 세상은 너에게 더 큰 빛을 선물해 주었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동의 이슬이었고 그녀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강민호와 최유라에 대한 증오심조차 이제는 희미해져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버렸고 오직 현재의 자신과 미래에 대한 기대만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며 메시지 알림음이 들렸는데 그것은 지우재단에서 보내온 소식으로 오늘 수술을 받은 아이가 무사히 깨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수는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고 하늘에 있는 지우가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찾았고 그 별을 향해 조용히 윙크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보고 있지.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를 닮은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 곁에 있고 엄마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다. 이수는 루프탑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는데 지난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아이의 죽음, 그리고 처절했던 밑바닥 생활과 헬리오스에서의 피나는 노력, 그리고 화려한 귀환과 복수의 완성까지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단단하고 빛나는 한이수를 만들어낸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기로 했고 오히려 그 흉터를 훈장처럼 여기며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온 자신의 삶을 긍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도심의 불빛은 더욱 화려해졌고 이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난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더라이즈 그룹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세상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닥쳐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파도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지킬 것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수는 옥상 문을 열고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서 있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버림받은 여자가 서 있던 벼랑 끝이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이 서 있는 왕좌였습니다.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고 쏟아지는 빛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깼고
그 소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찬 행진곡의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에필로그.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더 라이즈 그룹은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했고, 한희수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의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성인이 된 지우가 있었다면 입었을 법한 대학 졸업 가운을 입은 합성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이수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행복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강민호는 수감 생활 중 지병을 얻어 병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어 쓸쓸하게 감옥병동에서 생을 마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최유라는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비참한 말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수는 지우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으로 하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것이 7년 전 자신을 도와주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지금은 더 라이즈 그룹의 대리가 된 청년이 놓고 간 것임을 짐작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지우의 사진 앞에 서서 이제는 눈물 대신 환한 웃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쁘고 행복한 사람이야. 나중에 다시 만날 때 엄마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밤새워 이야기해 줄게. 그때까지 친구들과 잘 놀고 있으렴. 납골당을 나서는 이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그녀의 머리 위로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고, 이수는 선글라스를 끼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다음 스케줄은 UN 본부에서의 연설입니다라는 비서의 말에 이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공항으로 향했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는 듯했습니다. 한 여자가 겪은 비극과 시련은 끝이 났지만 그녀가 써내려가는 희망과 도전의 역사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한희수는 흔들리지 않는 거목이 되어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모든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회자될 것입니다. 그녀는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처럼 자신의 제국에서 빛나는 여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